구경꾼은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나타네와 달리의 놀라운 결론은 위기에 처한 사람은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를 구조해 줄 것이라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을 때보다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구조받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은 매우 흥미있는 일련의 실험을 실행하였다. 그들은 어떤 위기 상황을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연출한 후 어느 경우에 위기에 처한 사람이 더 많은 도움을 받는가를 측정하였다. 그들의 첫 번째 실험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가정한 뉴욕 대학의 학생은 단 한 사람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85%의 구조를 받았다. 그러나 5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겨우 31%의 구조를 받았을 뿐이다. 행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 거의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냉정한 사회로 변해버렸다는 기존의 사설 논조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웠다. 다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조의 확률이 낮다는 사실은 따라서 도시 생활로 인한 인간성 파괴보다는 다수의 존재에 기인하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서 접근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행동이라는 사회적 증거가 구경꾼들의 무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타내와 달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하였는데 그들의 실험 결과를 보면 어떤 집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혼자서 목격한 경우에는 목격자의 75%가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목격한 경우에는 목격자의 38%가 소방서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구경꾼들의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세 사람의 목격자 중에서 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도록 지시받은 2명의 연구 조교들과 함께 연기를 목격한 사람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오직 10%만이 화재의 위험을 신고하고 있었다. 비슷한 유형의 연구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도 거행되었는데 한 사람의 행인의 경우에 그들의 90%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구조의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짝을 이룬 세 사람의 행인의 경우에는 오직 16%만이 구조에 참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0년 이상에 걸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사회과학자들은 지나가는 행인이 어느 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가장 많이 돕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과학적 결론은 우리 사회가 타인에게 냉담한 무정한 사회로 변해버렸다는 대중매체의 주장과는 달리 만일 구경꾼들이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면 그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기꺼이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에서 행해진 1년의 연구에서는 전기 수리공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연출하였는데 그가 분명히 상처를 입었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실험자의 100%가 그에게 구조의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그를 구조하다가 전기선에 감전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구경꾼의 90%가 그를 돕고 있었다. 위기 상황이 명백할 때에는 구경꾼이 그 사건을 혼자 목격하거나 집단으로 목격하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열심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구조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경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진정한 위기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이야기가 급격하게 달라진다. 그럴 때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한 사람의 행인에 의해 목격될 때가 다수의 행인에 의해 목격될 때보다 구조의 확률이 더 높다. 특히 다수의 행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는 가장 구조의 확률이 낮다고 한다. 다수의 무지 효과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 그들은 더욱 침착한 척 표정 관리를 하면서 사회적 증거를 찾을 것이며 그 결과 위기 상황은 진정한 위기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희생자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 결과들을 세심하게 검토하다 보면 매우 흥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구경꾼들에 의해 구조될 확률을 낮추는 조건들이 모두 우리의 도시 생활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시골과 달리 도시는 항상 소란스러우며 산만하며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도시의 환경은 점점 과밀화되어 만일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사건은 다수에 의해 목격될 확률이 훨씬 높게 된다. 3.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이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타인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어떤 위기 상황을 목격할 확률이 높다. 불확실성, 과밀성, 그리고 낮은 친밀성 같은 도시 환경의 세 가지 특성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위기 상황에서 구경꾼들에 의해 구조될 확률을 낮추는 요소들과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생활의 인간성 파괴나 도시인의 소외 같은 거창한 그러면서도 수치스러운 개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의 사례가 왜 유독 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 생활의 위험을 조금 미화시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위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비춰 볼 때 가로 열고 15년 이후에는 세계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도시 생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위기 상황에 대한 구경꾼들의 무관심 현상에 관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구출될 확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구경꾼들이 그를 돕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그들은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진정한 위기의 상황인지 그리고 그들이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지금 위기 상황을 목격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직접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당신에게 구조의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당신의 가장 무서운 적은 도시 생활의 인간성 파괴라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위기의 상황에서 구경꾼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여름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한가로이 사람들이 오가는 동안에 당신은 갑자기 팔 한쪽이 저려움을 느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처음에는 그 통증을 무시하였으나 점점 그 통증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당신은 길가의 나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앉아서 쉬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았다. 당신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리내어 구조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입과 혀도 움직일 수 없었다. 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은 지병인 뇌일열이 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당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몇몇 사람이 당신이 나무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이상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사회적 증거를 발견하고서는 그들 역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안심하고 지나치는 것이었다. 당신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의 몸은 뇌일료로 인하여 시시각각 굳어져 가기 때문에 당신은 1초라도 빨리 구조되어야만 한다. 구조가 늦어진다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구조된 후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신음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신음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면 지나가는 몇몇 행인의 주의를 끌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처한 진정한 위기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지나가는 행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구조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행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명확하게 행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들을 불확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비록 당신의 요청이 구경꾼들로 하여금 위기 상황을 이해하게 만드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구경꾼들의 머리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몇 가지 남아있다.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가?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것인가? 병원에는 누군가 벌써 연락을 하였을까? 구경꾼들이 멍하니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을 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당신의 생명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행인들의 그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하라.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른 나의 결론은 구경꾼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을 선택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당신을 구경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적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차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라. 이 말 한마디로 구경꾼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의 안개가 완전히 걷히게 된다. 당신에게 선택된 파란 잠바의 사람은 이제 막연한 구경꾼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구조를 담당해야 할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는 사회과학적 증거가 지금까지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듯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의 손길을 의미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신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응책은 구경꾼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책임의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라. 그렇지 않다면 구경꾼들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른 다수의 무지 효과에 의하여 당신의 상황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마음대로 생각해 버릴지도 모른다. 또 구경꾼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을 지적하여 도움을 요청하라. 그냥 막연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신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독자 편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에 사는 여성. 밤에 불이 환하게 켜진 길을 걷던 중이었는데 나는 누군가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구덩이 주위에는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제대로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헛것을 보았을지도 몰랐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았을 거라 믿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책을 읽은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 그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내가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구덩이에 떨어져 충격을 받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노력했을 때에야 다른 2명의 남자들이 다가와서 그 남자를 구덩이에서 꺼내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당신 책에 고마워야 할 것입니다. 저자의 한마디. 몇 년 전에 나는 교차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와 다른 운전자가 모두 크게 다쳤다. 그는 의식을 잃고 운전대 위로 쓰러졌고 나는 피를 흘리며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주위 차들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들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를 멈춰 세우지는 않았다. 그때 나는 책에 쓴 대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똑바로 손짓을 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2번째와 3번째 운전자에게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재빨리 도움을 제공하였고 그 도움이 전염성을 지니기라도 한 것처럼 더 많은 운전자들이 동시에 차를 멈추고 부상자를 도와주러 다가왔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간단한 행동으로 눈덩이를 도움의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만들었다. 나머지는 사회적 증거 법칙의 엄청난 가속도가 모두 해결해 주었다.